나로설 결심 월드비전이 마련한 미확인 프로젝트의 자립스포 팟캐스트 톡투미. 자, 오늘 3부를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 2부에 이어서 3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노주은이고요. 지금 제 옆으로는 이미 자립을 하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자립을 준비 중이신 청년분들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3부에서 나눠볼 주제가 바로 쫄지마 자립입니다. 자, 자립에 대해서 아마 많은 후배분들이 좀 막연한 두려움과 또 막막함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두려움들을 오늘 선배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게스트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빠질 수가 없겠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8년차 아카시아 나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의 권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부에서도 뵙습니다.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커뮤니티 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자립 4년차 김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9살 자립 10년차 주선린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것과 같이 자립 8년차, 그리고 4년차, 10년차 이렇게 쟁쟁한 선배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선배분들과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지원금인데요. 먼저 우리 권영수 선배님, 자립 당시에 그 정착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받고 나오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500만 원을 네. 받았고요. 지금처럼 이제 자립 수당 같은 건 없었습니다. 8년 전에 500만 원을 네,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립 정착금과 또 수당 지원 금액이 좀 확대 조정이 됐다고 해요. 올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주도가 1,50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1,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수준인데 첫 번째를 1,000만 원, 그리고 2회를 500만 원으로 나눠서 분할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인천, 강화도, 강원도, 또 부산, 전남, 그리고 울산은 1,000만 원 지원으로 이 조정이 됐다고 해요. 혹시 우리 두 분께서도 정착금 얼마나 받고 나오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받고 네. 제가 이제 보호 종료될 때 자립 정착금이 500만 원이었고 지금 제가 활동하고 살고 있는 지역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광주 옆에 인접한 전남도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연장 보호 시점 그때 당시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뭐 용수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이제 정책 강화가 되면서 자립 정착금이 꾸준히 상향이 되어 왔습니다. 네. 설리님도 아니요, 지원금 저는 받으셨어요? 이제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좀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를 받고 네. 이제 퇴소를 하게 됐어요. 그럼 매달 지급되는 뭐 수당은 또 별도로 없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정책 분야에서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셨.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아마 이 정착 지원금과 또 각종 수당에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을 일시적으로 받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 500만 원을 받는다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요. 기쁨이. 네. 근데 저는 자립했을 때 바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데 이제 가고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랑 연락을 했었을 때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네. 시간을 유예해서 그렇게 네, 받을 맞아요. 수도 있었군요. 자,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소중한 우리 지원금을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 또 사기를 당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를 좀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좀 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봤고, 이제 주로 이제 자립 정착금을 이제 받을 시점에 네네. 이제 누군가가 이제 빌려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과소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갑자기 큰 돈이 네네. 생기니까 한 방에 이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털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면 사실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이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서울 기준으로 또 2천만 원으로. 원 상향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친구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립정착금을 받게 될 텐데 그걸 받아서 보증금으로 활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주거비로 네. 바로 사용을 해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설리님 지금 자립 10년 네. 차라고 하셨어요. 또 여러 후배들이나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 좀 보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모든 보호 종류 아동이 부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가정의 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한쪽 부모가 가진 빚을 갚아주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들 저가 퇴소할 시점에는 다단계가 조금 많이 있던 시기여서 네. 그쪽 분야에 돈을 뺏기거나 하는 직접 같이 자라온 시설 아동 중에 여러 명이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실 이 소중한 돈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네. 지키기 위한 방법,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옆에서 이제 얘기하셨듯이 어찌되었든 퇴소를 하고 나면은 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활용을 할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증금으로 그냥 아예 목돈을 묶어놔라. 안전한 곳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자립을 준비하면서 이 돈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용수님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저는 그때 여행을 가야겠다. 여행을 사실은. 네. 연로적이셨구나. 왜냐면 이미 제가 2년 늦게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있었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 시기에 맞춰서 난 여행을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약간 그다음에 그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보너스 하셨구나. 개념으로 네네. 조금 일부는 그렇게 쓰고 네. 일부는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곤란해졌어요. 제가 우리 자립 후배들에게 이 지원금을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좀 팁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 반면 교사를 삼으시면 됩니다. 여행 안 되고요. 욜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두 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잘 지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받자마자 보증금으로 네. 활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꼭 보증금으로 활용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립할 공간, 여러분들만의 공간에 어떤 물품을 채워 넣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료비로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요즘은 또 금액이 이제 상향이 돼서 또 분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일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최소 50%는 보증금에 넣어라. 네, 네. 최소 50%는 떼서 보증금에 여러분 넣으셔야겠습니다. 설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획대로 사용을 반을 했고 반은 이제 퇴소를 하고 나면은 걱정보다는 자유가 먼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적인 비용도 썼지만 그 당시 같이 받았던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것도 같이 해지를 해서 대학 등록금이랑 주거 마련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상품일까요?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시중에서 적용할 수 없는 이자율을 같이 네.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을 퇴소를 해서도 계속해서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적용되는 나이까지만 이제 적금을 했을 때 많은 이율을 주고 그거에 있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꼭 가서 은행에 네.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시중의 상품보다 일단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거비로 돈을 묶어 두고도 만약에 좀 여윳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딤 씨앗 통장 활용하셔서 또 여러분 소중한 돈을 불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우리 자립 선배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절반은 지켰고 절반은 못 지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그 지원금 사용에 대한 계획과 또 실제 사용처가 우리 선배님들처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식비라고 해요. 식비가 61%를 차지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교통비, 뭐 통신비, 여가생활 이런 분야들이 비슷한 비율로 지금 실제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세 분은 어떤 분야의 소비가 또 가장 많은지도 좀 궁금해요. 이 결과처럼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계산을 보면은 식비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 고정 지출이라고 하죠. 그쵸. 네, 그래서 매달 이제 나가는 돈을 미리 떼어 놓거든요. 네, 그래서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뭐 주거비, 네. 통신비,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이요. 거기다가 보험이랑 적금까지 포함을 네. 시켜놓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거의 그렇게 생활했을 때 식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미 보면 네. 고정비를 떼놓고 시작을 네, 하니까. 떼놓고. 네. 그래서 네. 한 달에 받았을 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고정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쓰는 휴대폰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적금까지도. 왜냐면 이제 그걸 안 포함해 놓고 쓰게 되면은 막 쓰게 되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안 포함해서 막 쓰게 되니까 이미 떼놓고 시작하면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없는 돈이 다 네, 치고. 없는 돈이 다 치고 그냥 적금을 아싸리 딱 넣고요. 네. 아까 말해준 거 디딤샷 있잖아요. 그것도 저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어. 조금 받아서 안 깨고 저는 만기로 깼어요. 그래서 네. 24살, 만 24살 이후에 만기로 깰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모았어요. 중간에 빼먹은 정도 있었지만 2년 정도 더 모아갖고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를 갖고 나왔거든요. 깨면서. 그래서 그거를 바로 때마침 LH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때 집값을 한 1,500만 원 올려달라 해서 바로 밀어놓고 이제 주거비로 묵돈으로 밀어놓고 네. 500만 원 정도는 또 다른 적금으로 묶어서 또 굴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현명한 그 소비 생활 지금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적금을 포함해서 고정비를 떼놓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뭐 괜찮다. 목돈 내가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 돈을 이만큼 줬지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베스트 소비가 있고 또 소비를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소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소비, 워스트 소비 한 가지씩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선미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베스트 소비에 있어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딤시아 통장.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주거를 구하기 위해서 빠르게 해지를 했지만 가능하다면 해지를 최대한 늦게 하면서 시중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이자를 지원받는 거를 이제 만기 때까지 적금을 붓는 게 베스트 소비고, 워스트로 뽑은 거는 이제 저는 주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외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가전, 가구 같은 거는 이제 자립이 아닌 정착을 하는 시기쯤에 마련을 해도 되니까 추후에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게 나중에는 골칫덩어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중에 정착을 할 시기에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 단계보다는 완전한 정착을 이룬 후에 네. 가전에는 좀 돈을 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남중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소비는 치과 치료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은 치아가 중요하고 네.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치과 치료를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면 오랜 기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치과 치료가 굉장히 베스트 소비였던 것 같고, 반면에 워스트 소비는 좀 소비 만족도가 높지 않은 모든 거, 그냥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것들. 남중님의 왜 경우에는 그랬을까? 전 너무 많았습니다. 콕 찍어서 하나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옷 같은 거 그냥 진짜 옷. 사고 싶었던 옷이 아니라 그냥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충동 구매 같은 형태로 구입한 의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고 나서 사는 순간이에요. 사는 순간만 만족도만 높지 시간 지나고 나면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비 만족도가 높지 않은 물품들이 워스트 소비가 아닌가. 네, 좋습니다. 용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까 전에 일단은 적금을 얘기했는데요. 네. 또 하나는 보험인 것 같아요.
오. 네, 제가 보험을 좀 굉장히 일찍 들었거든요. 한 22살? 그때부터 보험을 계속 지금도 넣고 있는데 굉장히 득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옆에서 말해준 것처럼 치과 치료 할 네. 때도 거의 한 200만, 250만 원 썼는데 보험으로 거의 190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다시 네. 돌려받았고요. 또 이게 보험이 제가 동생들한테 들라고 권유를 한 적이 있어요. 너 이렇게 실비라도 좀 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 뭐 안 다치는데 괜찮지라고 하다가 축구하다가 이제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큰 돈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디딤샷을 깨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고 내가 그때 형 말 듣고 보험을 들었으면 이걸 안 깨도 됐었을 텐데 많이 후회도 하는 친구도 봤기 때문에 진짜 실비 정도라도 네. 조금 이제 일찍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워스트 소비는 저도 충동 구매를 먹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신용카드 같은 걸 안 써요. 네, 그래서 돈을 모아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이 모이면 제가 사고 싶은 걸 사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가전제품들을 사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비싼 게 아니라 이제 뭐 닌텐도라던가 아니면 워치, 짜잘한 것들. 럭시텍 이것도 한 100만 원, 200만, 10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좋았던 거였어요. 지금 집에 먼지만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계속 쓸지 안 쓸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때만 좋다고 나도 남들 한데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조금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네.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워스트 소비는 충동 구매, 그리고 주로 뭐 가전이라든지 옷 이런 상품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 뭐 사야지, 옷 사야지, 가전 사야지 하고 생각하시던 분들 선배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한번 바꾸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용수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제 많은 보험 상품 중에 우리 보호 종류, 그러니까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들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네네. 이제 보험을 조금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네. 이제 제가 스스로 찾아갖고 들었던 것들이었고요. 네네. 중간에 뭐 필요 없는 부분 일정 부분 또 해지도 했고요. 해지도 하고 뭐 다시 들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조정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만으로는 사실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나 또 취업 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알바 자리, 취업 자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바는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네,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 쿠팡하십시오. 왜 어떤 이유로요? 농담이고요. 쿠팡은 좀 힘들지 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대학생 친구들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학생 친구들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학교 안에서 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근로 장학생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일반 시급에 비해서 그게 이제 장학금 형태의 급여로 지급이 돼서 첫 번째는 이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데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최저시급보다 많이 준다는 점,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뭐라 그럴까 사회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일도 배워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국가 근로를 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 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외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선 이제 1, 2부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생 친구들은 그 대외 활동, 뭐 예를 들면은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나 이런 홍보단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SNS를 또 키워볼 수 있는 과정이고, 그 콘텐츠 같은 거 제작을 해보면 또 수당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이거 말해도 되나요? 네, 자. 모 은행의 뭐 이런 서포터즈나 봉사단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활동 수당이 매달 30만 원씩 나와요. 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남중님은 국가장학금과 또 다양한 대외 활동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해주셨고요. 설리님은 어떤 거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아르바이트는 똑같이 다양한 거를 이제 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최대한 네. 많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고 그 중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단기로도 이제 특이한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도 해봤지만 뭐 자동차 경주 트랙을 가서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경주 처음 해볼 수 트랙을요? 있는 네 처음 해볼 수 있는 분야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뭘 잘할 수 있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아르바이트지 않나 네. 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뭐 식당 서빙이나 좀 일반적인 알바 자리들은 누구나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좀 특이한 직업, 특이한 알바 자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용수님은 어떤 알바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건 서빙 알바예요. 일반적으로. 네. 네, 생각을 했지만 그 서빙을 한 1년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요? 네, 이제 조금 서빙 중에서 난이도 있던 숯불 고깃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생겨요. 저 보러 네. 오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니까 고기 같은 것도 저희는 직접 썰어서 내고 했었거든요, 가게가. 그래서 그것도 직접 제가 다 썰어서 내고요. 네. 거의 한 중축? 그냥 축처럼 거의 좀 했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금 한 군데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정도 오래 정도 했었을 때 내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어느 정도 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하고 치우고 한 달하고 치우는 것보다는 내가 좀 힘들어도 한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그게 경험이 될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좋은 알바 자리, 취업 자리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선배분들께서 이야기 좀 나눠주셨는데요. 알바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시고 대신 그 알바 자리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해서 해보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요, 자립청년 3,104명을 대상으로 자립 후 거처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립청년들이 거의 과반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47.9%였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 또 친척집, 전세, 뭐 회사, 학교, 기숙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선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이 주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세 분은 어떤 주거 형태로 시작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용수님부터. 저는 네. 일단은 집에 혼자 살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로 시작했습니다. 네, 회사 기숙사로. 네, 혼자 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바글바글했던 사람들과 있다가 갑자기 혼자 살기에는 좀 더 많이 외로울 것 같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청소. 내가 과연 잘 해먹을 수 네네.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일단은 기숙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기숙사로 시작했는데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안동에서 시설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로 올라왔거든요. 네. 완전 다른 지역을 전혀 벗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어요. 2인 기숙사였는데 네. 주말이어도 외롭고요. 명절 때 딱히 안 내려가거든요. 갈 데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게 돼. 그 외로움이 겹치다 보니까 일은 재밌었는데 네. 삶에 의욕이 없달까?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고 본가로 잠깐 내려갔다가 네. 본가 이제 가정 이제 집 생활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경기도 브라스키퍼 직장을 구하면서 다시 올라와서 형 집에 같이 일한 형 집에서 잠깐 살아봤다가요. 네네. 지금은 LH로 혼자 이제 또 구해보는 그런 형식까지 네. 왔거든요. 그럼 용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주거지가 어디일까요? 역시 제가 혼자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생각은 네. 혼자 살면 너무 외롭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네. 제일 지금도 편하고, 네. 솔직히 혼자 있을 가끔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외롭다는 그렇죠.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또 브라스키퍼만의 좀 특이점이라고 네. 할까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즐겁고 이렇게 또 활동도 하면서 재밌어서 역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을. 좋습니다. 남중님이랑 선리님은 첫 주거지가 어디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자립준비 청년 매입임대를 활용해가지고 네. 주거지를 구했고 거기서 이제 살고 또 이제 재계약까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립준비 청년의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LH 이제 자립준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있는데 지금 용수님이 살고 계시는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 네.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매입임대, 음. 그리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건설임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용수 씨가 직접 집을 발품을 팔아서 구한 다음에 LH로부터 보증금을 네. 빌려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고 용수 씨는 그 기간 동안 LH한테 이자를 이자만 납부하는 내는 형태로 납부하는 네. 시스템이고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구입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데를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재건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빌라입니다. 빌라 네. 형태를 매입임대라고 하는데 LH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1대1로 계약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 이것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랑 그 월세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자립 정착금 같은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네. 보증금을 상향시키면 100만 원에 5천 원씩 월세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건설임대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행복주택,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아파트 계열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호하거나 이제 원하는 물량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을 하면 LH가 탐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구해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중님께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좀 다양한 종류들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럼 보통 처음 들어갈 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나요? 지금 보통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엄청 원 저렴하네요. 정도이고 네. 본인이 이제 더 상향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자립정착금을 거기다 더 넣어가지고 이제 월세를 낮추기 위해서 상향 가능하고 보통 뭐 100에서 한 200, 300만 원 이제 사이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이제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원하는 그 전세액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금액만큼을 이제 LH로부터 빌리면 되는데 지금 서울 기준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인가요? 청년 전세 임대로 1억 2천으로 아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100만 원 보증금을 넣고 네. 1억 9,900만 원까지 1억 1,900만 네, 원. 1억 1,900만 원까지 빌렸었고 네. 이번에 2년 연장하면서 이제 전세 그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가면서 제 돈 1,500만 원 더 넣은. 네. 그래서 이제 빌린 임대료에 대한 이자도 네. 깎이고 이자만. 이자는 내시면, 보통 1. 네. 여러분이 빌리시는 금액이 뭐 1.5% 정도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정말 저렴하네요. 그다음에 뭐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0만 원 20에서 25만 원 정도의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네. 그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임대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만 22세까지는 올해부터 무이자로 정책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LH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까지도 한 번에 이어주셨고요. 자, 선리님의 첫 주거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퇴소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곧바로 퇴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공장에 네. 이제 취업을 해서 기숙사 생활을 먼저 하다가 이제 이후에는 LH에서 이제 시행하는 소년소녀 가장 전세 지원금을 통해서 주거를 저가 직접 물색을 하고 네. 이제 세무사랑 그 집 주인과 같이 3명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네. 그걸 통해서 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이제 여러 차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대구도 갔다가 뭐 안성, 오산 뭐 이렇게 겁 없이 오고 홍길동처럼 좀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 GH가 있고 서울에는 SH가 있고 또 LH 말고도 이게 많은 시마다 시행하는 데에서도 살아봤는데 지금 LH 임대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유형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이제 다세대냐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냐 그거를 조금 잘 보고 들어가야지 생각보다 뭐 관리비 그리고 LH 이자 납부 만약에 전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같이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괜찮으니까 비용이 월 나가는 지출이 적어도 괜찮은지 상권이나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GH도 괜찮고 네. LH도 괜찮고 서울로 가기 위하면은 이제 SH 네. 네, 이런 다방면으로 조금 살아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GH는 경기도시공사, SH는 서울주택공사에서 각 지역별, 지자체별로 있는 그런 이제 임대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첫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 또 만족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세 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좀 쌓였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집을 구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교통편이라든지. 용수님 어떤 걸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교통편입니다. 무조건 교통. 무조건 교통이에요. 네. 이유는요? 왜냐면요. 일단은 차를 가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올라와서 지하철이나. 그래서 지금 구한 집도 지하철에서 10분 정도. 10분이 안 걸려요. 10분이 채 안 걸리고 또 회사까지도 한 걸어서 40분이면 네, 갈수 걸어서 40분. 네. 또 거기 걸어서 40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하철 타지 않는데 지하철 타고 해도 한 20분? 네. 몇 분 안 줄어지더라고요. 그냥 운동 삼아 네, 뭐 운동 삼아 걸어가시는 그래서 거죠. 걸어 다니고요. 네. 또 제가 살고 있는 데 인덕원 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심야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편하게 네, 편하게 이제 네, 왔다 앉아서. 갔다 앉아서 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처럼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제 각자마다 성향이 있겠지만 네. 저처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다고 하면은 집 구할 때 교통편의 위치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전에 형 집에 살았을 때가 교통편이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버스 네. 타고 지하철까지 가서 또 지하철로 또 갈아타고 서울 올라오고 했어야 돼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용수님은 교통편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남중님이랑 설리님 어떤 거 중요하게 보세요? 저도 용수님처럼 교통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저도 용수님처럼 같은 이유로 그 차에 대해서 별로 네네. 욕심이 없어요.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이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이게 이제 핵심 요소였고 그래서 집을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할 때 포털 사이트 이제 위성지도 네네. 지도 어플이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위치를 좀 체크를 많이 했고요. 지금 가장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후회가 되는 게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요. 네. 여름에 항상 제습기를 돌려야 돼요. 거의 한 20시간을 돌려야 되는데 네. 여러분 화장실의 창문은 무조건 작게라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네. 각종 문제를 이게 만들 수 있는. 청소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곰팡이도 그거- 자주 쓸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 창문이 없으면 이제 더 귀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 꼭 보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편의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뭐 편의점, 은행, 뭐 병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또 같이 그 지도 어플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입주할 때 12개의 호실을 열람을 했어요. 12개 방을 다 열람을 했던 거죠. 네네. LH 다 열람 일일이 다 했었는데 귀찮아도 발품을 많이 파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혹해가지고 화장실을 깜빡하고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네.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찮더라도 발품을 많이 팔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니님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 반지하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점점 층수가 올라가는 삶을 좀 살았어요. 층수가 점점 네.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개방이라는 거를 솔직히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그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여기가 넓네, 여기 좋다 하고 선택을 했었는데 추후에는 그게 직접 가보지 않으니까 햇살이 얼마나 들어오고 화장실 물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아본 결과 꼭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곳은 복층이 있는 집. 네, 생각보다 로망은 크지만 직접적으로 살게 됐을 때는 많은 불편함이 있을 뿐더러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자, 교통 역세권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 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또 보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개별로 또 선호하는 또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직접 발품을 파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거 환경에 살고 싶은지를 여러분이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환경에 맞는 집을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보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 집 구하는 꿀팁까지 한 번에 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립 준비를 앞두고 있는 후배분들께 자, 딱 한마디씩 제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뭐 지원금에 관한 것도 상관없고요. 또 주거지 구하는 부분도 상관없습니다.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해주고 싶네요. 네, 혼자가 아니니까 주변에 여기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많아요. 그 아동권리보장원부터 아까 1, 2부 쪽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으니까 혼자라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요. 연락을 언제든지 하면은 전부 다 따스하게 받아주니까 네, 꼭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수님 너무 따뜻한 말씀 힘이 될 것 같고요. 남중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용수님이 좀 감성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주제와 맞게끔 네.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절대 돈 많이 주는 알바 하지 마시고요. 네. 고액 알바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고액 알바 절대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년기지만 나중에는 결혼을 하시게 될 거고 뭐 자녀를 양육하시게 될 거고 시기마다 집은 계속 넓혀가는 그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집이 당장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지금 잘 꾸며서 살고 또 넓혀가는 방식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선생님 말씀 전에 이 고액 알바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제 갓 20살이 된 우리 준비하시는 청년분들은 사실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막 수당 엄청 많이 준다는 그런 구인구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경험을 해 보신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저가 경험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알바 자리를 구하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응팡하십시오.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번은 진심이야.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설리님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자립준비 청년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많은 복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도 자립준비 청년은 그냥 시작점만 다를 뿐이지 일반 청년들과 다름이 없이 하고 싶은 것도 똑같이 있는 그냥 일반 청년과 시작점만 다른 거니까 충분히 하고 싶은 것도 해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자립준비 선배들한테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하면은 받아줄 테니 조금은 너무 외롭지 않게 다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님 세 분의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우리가 뭐 지원금이나 주거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들도 주셨지만 마무리 멘트는 역시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주변 분들에게 또 도움 구하시고 또 선배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댓글 창을 저희가 또 마련을 했죠. 자, 월드비전의 이 메인 프로젝트 미확인 프로젝트의 이 팟캐스트 콘텐츠 들어오시면요. 주파수 맞추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들어지는 마음들 또 감상평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를 또 활발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부 쫄지마 자립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4부에서는 진로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사회에서 이제 비로소 자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시간 아주 유용한 팁들 주신 선배님들께 인사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